무릎 꿇은 나무, 민수에게 가끔 누군가의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더 정직하게 마음을 전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얼굴은 웃고 있어도 짝사랑하는 연인을 오랫동안 기다리다 돌아서는 사람의 뒷모습은 어쩐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슬퍼 보이고, 짐짓 별것 아니라는 듯 숨기려 해도 지금 막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의 뒷모습은 어딘지 힘줄도 불끈불끈 생동감 있고 기뻐 보인다. 민수가, 오늘 오후 내 연구실에 들렀다가 돌아서 가는 너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 오늘 밤 내게 편지를 쓴다. 차라리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선생님 저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슬퍼했다면 위로라도 했을 텐데, 그랬으면 내 마음도 좀 덜 아팠을지 모르는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활짝 웃으며 돌아서는 내 뒷모습은 어쩐지 휘청휘청 위태롭고 온몸으로 펑펑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 민수가, 한 사람의 삶에서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지난 5년 동안 내가 지나온 길은, 그래, 내가 말하듯이 아예 희미한 빛조차 없는 깜깜한 터널이었다. 내가 이제껏 가르친 그 어떤 학생보다 재능이 뛰어났고 교수들 사이에서 이름은 몰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통하던 너, 튀지 않으면서도 밝고 명랑하고 겸손하면서도 똑똑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착해 늘 친구들을 다독거리던 너,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 그야말로 정석의 삶을 산 너는 좋은 사람 만나 어디로 보나 남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1년 만에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때 그 누구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멋진 삶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수가,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인사왔던 나를 기억하니? 내가 생각하던 대로 그 사람은 명문대학 출신의 잘생긴 청년이었고 어디로 보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신랑감이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신촌의 어느 작은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어. 날씨가 더워서 식탁 옆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 식사를 하던 도중 그 사람은 마치 당연한 일을 한다는 듯 벌떡 일어나 회전 중인 선풍기를 자기 쪽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이었다. 민수가, 이상하게도 나는 못내 그 선풍기가 마음에 걸렸다. 옆에 앉아있는 내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쪽으로만 선풍기를 돌리던 그 사람이 왠지 불안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내가 함께할 자리는 손톱만큼도 허락하지 않은 채 매사에 자기뿐이었고 내게 상처만 남겼다. 그래서 너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선생으로서 나는 원래 공부에 재능과 관심이 있던 너니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경주를 몇 발자국 늦게 떠나도 너의 명민함과 부지런함으로 곧 다른 사람을 앞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한번 빗나가기 시작한 삶은 자꾸 엉뚱한 대로만 치달아 외로웠던 너는 그곳에서 다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새삼 돌이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경험 끝에 넌 이 넓고 험한 세상에 2살짜리 아기와 혼자 남게 되었구나. 아프고 지친 너는 이제 무심히 너를 지나쳐 앞으로 가는 사람들 뒤에 홀로 남아 이 무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 정말 불행이라는 단어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데 내 눈앞에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나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전 내가 이메일에 썼던 글이 생각난다. 어차피 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양에도 한계가 있고 최고의 행복조차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별로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듯이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절망에도 한계량이 있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불행한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아가게 마련인 모양이라고. 예쁜 아가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런 아기를 위해 전에는 푼돈이었던 얼마간의 돈을 버는 게 소중하고, 그리고 이런 작은 축복들이 절망적이고 불행한 삶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휘하더라고. 의연한 내 모습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민수가,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인데 사람이면 누구나 다 메고 다니는 운명 자루가 있고, 그 속에는 저마다 각기 똑같은 수의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있다더구나. 검은 돌은 불운, 흰 돌은 행운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이 돌들을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란다. 그래서 삶은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불운에 좌절하여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크든 작든 행운을 맞이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작은 드라마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아마 너는 내 운명자루에서 검은 돌을 몇 개 먼저 꺼낸 모양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보다 더 큰 내 몫의 행복이 분명히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꼭 내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한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한 채 서 있단다.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지 이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사는 삶을 배워야 했던 것이지. 그런데 민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온갖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며 제각기의 삶을 연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민수가, 너는 이제 곧 내 몫의 행복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라고. 이것이 아까 내 뒷모습에 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민수가 사랑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오늘 아침 무심하게 차에서 내리다가 문득 가을을 만났다.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태색한 플라타너스 잎 하나가 동그마니 내 차 지붕 위에 앉아 있었다. 어느새 비껴 내리는 햇살을 한껏 부드러워졌고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냄새는 풋풋했으며 흰 구름 몽실몽실 피어있는 하늘은 예사롭지 않게 푸르렀다. 새삼 정신을 차리고 유심히 들러보니 이제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마다 조금씩 소멸을 준비하는 모습이 완연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마음이 이제는 차돌같이 굳어 아무런 틈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웬걸, 문득 횡한 바람 한 줄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아, 가을이구나. 나무와 풀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사랑이 치열했던 만큼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많으련만 이제 생명과의 이별을 저마다 다소곳하게 순명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온갖 시련에도 다시 추스르고 일어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스스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생각해보면 나도 내 인생의 가을 문턱에 서 있다. 삶에 대한 애착이야 남겠지만 그래도 있는 날까지 있다가 내 시간이 오면 나무처럼 풀처럼 미련을 버리고 아름답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어제 TV에서는 우리나라의 빈부 차이를 보여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반영했다. 병이 들어 직업도 못 얻고 혼자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단돈 100만 원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빈민촌 사람. 그런가 하면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다는 강남의 어느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 채에 20억을 호가해도 매물이 없어서 못 판다고 했다. 명품 핸드백의 중독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는 한 젊은 여자와의 인터뷰도 있었다. 방에는 온갖 명품 핸드백이 색깔별, 모양별로 가득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에서 발행하는 명품에 관한 잡지를 구독해 가면서 새로 나온 디자인을 구입한다고 했다.
최하 50만 원짜리부터 500만 원까지도 하는 핸드백도 있었다. 왜 굳이 명품을 들고 다니냐는 질문에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져요. 저를 쳐다보는. 그 여자의 말에 나는 적이 놀랐다. 단지 다른 사람의 눈길을 느끼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다니. 나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덕에 누구나 다 쳐다보는지라 남의 시선이 별로 달갑지 않은데 그 여자는 그 시선 때문에 그 많은 노력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은 부러워서이고 나를 쳐다보는 것은 불쌍해서라고 하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는다. 어렸을 때 우리 집 우산 하나가 살이 빠져 너덜거렸는데 그 우산이 다른 우산에 비해 컸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업고 학교에 갈 때는 꼭 그걸 쓰셨다. 업혀 다니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게다가 너덜거리는 우산까지.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학교 가기가 끔찍하게 싫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때 내가 찢어진 우산을 쓰고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찢어진 우산이든 멀쩡한 우산이든 비 오는 날에도 빼먹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명품 핸드백에도 시시한 잡동사니가 가득 들었을 수도 있고 비닐봉지에도 금덩어리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말을 해봤자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개변 말이라고 욕이나 먹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말이다. 내가 살아보니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잘게 조각내어 조금씩 도랑에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도 어렸을 때 주위 어른들이 겉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고 어떤 옷을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 때 코웃음을 쳤다. 자기들이 돈 없고 못생기고 능력이 없으니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다.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다.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얼금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 것은 몽땅 다 망했지만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한 작은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아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어차피 세월은 흐르고 지구의 중력에 존재하는 한 몸은 쭈글쭈글 늙어가고 살은 늘어지게 마련이다. 내가 죽고 난 후 장영이가 지상에 왔다 간 흔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차피 지구상의 65억 인구 중에 내가 태어났다 가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덤일 뿐이다. 그러나 이왕 덤인 김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덤이 아니라 없어도 좋으나 있으니 더 좋은 덤이 되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입 아프게 말해도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말이나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몸으로 살아내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먼 훗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 어느 가을날 내 제자나 이 책의 독자 중 한 명이 나보다 조금 빨리 가슴에 휑한 바람 한 줄기를 느끼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때 장영이 말이 맞더라 라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내가 덤으로 이 땅에 다녀간 작은 보람이 아닐까?